날이 날이니만큼 군대 이야기 좀 할까요? 병역은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죠. 몸 건강한 남성은 가장 젊고 눈부신 나이에 군대에 가서 일정 기간 병역을 수행합니다. 모두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성과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면제받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면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떠나 숨은 함의를 되새길 때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이 일종의 징벌과 같은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큰 성취도 법을 어길 의지도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징벌 말이죠. 이렇게 공정함에 관한 감각이 오염되고 훼손된 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동안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빈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희생합니다. 병역은 대한민국 군대가 최고의 조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 앞에 모든 이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원칙 때문에 중요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원칙을 피해간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안보에 대해 서슬이 버릇고 강경하죠. 최근에 미국에서 그것이 일어난 방이라는 책을 쓴 그 방에 없던 사람 또한 젊은 시절 참전하기 싫어서 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렸더군요. 모든 국군 장병이 부디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상해를 겪지 않고 건강하게 전역하기를 빌며 6.25 전쟁 70주년 아침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였습니다. 김경수님, 저희 아버지께서 6.25 참전 용사이신데 70주년 6.25를 맞아 시에서 위문품을 보내셨더라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던데 70년 전 오늘 아버지께는 아주 힘든 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황구아님, 6.25 당시 제가 딱 3살이었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0129님, 우린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 정신이 아찔합니다. 오늘 하루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김정수님, 예, 저 대신에 아버님께 꼭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덕분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씀 꼭 전해주십시오. 참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허지웅쇼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라 처지기도 하고 날씨 때문에 또 더 처지기도 하고 그런 날인데 역사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역사 이야기는 좀 다르잖아요. 남다르잖아요. 예. 역사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텐션을 좀 업시켜 보시죠. 야사의 달인 썬킴 교수, 역사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모시고 오늘로 꼭 70주년을 맞은 6.25 전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김흥근님, 예, 김흥근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이름이 흔치 않네요. 옹디, 저는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한 건물 안에 있는 헬스장에 다녀간 이유로 몇 달 동안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집세를 당분간 반만 받을 테니까 장사를 해보라고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저희 부부는 다시 식당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에 우리 편이 되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너무나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참 사연에서 행복하다는 감정이 막 느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이제 뭐
뉴스에 안 나오고 인터넷 게시판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안 무너지고 뭔가 계속 돌아가는 거겠죠. 버텨지고. 참 제가 더 고맙네요. 4757님 동생이 중국에서 20년째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숨이 막힐 듯이 힘들다고 하네요. 한국에 오고 싶지만 과정이 쉽지 않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니 슬픔도 2배라면서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참으라는 말밖에 달리 해줄 말이 없어서 슬프더군요. 코로나19 언제쯤 사라질까요? 장사하면서 허중쇼 듣고 있어요. 잠시 힘든 것도 잊어봅니다. 4757님 이게 이제 뭐 없어질 일은 없다고도 다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뭐 얘기를 하니까 한두 명이 다른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다 똑같이 코로나19는 없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제 변화된 세계로 이제 안정화가 되겠죠. 뭐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게 어떤 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좀 빨리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동생분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뭐든 좋지만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서까지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러기 아버지들 보면은 가슴이 아픕니다. 공대호님 저도 여자들한테 인기 좀 얻어보려고 머리 염색도 하고 펌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우유 판촉 하시는 분이 저를 부르는데 아주머니 우유 하나 드셔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의 변신은 실패인가 봐요. 뭐 중성적인 매력이 펌을 굉장히 잘하셨군요. 요즘에 그런 게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중성적인 매력의 공대호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첩박다식의 대명사 야사의 달인 썬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박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피드 퀴즈. 왜요? 제일 좋아하는 프로는 하나 둘 셋. 허지웅 쇼죠. 제가 듣기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판사님. 난 다른 얘기를 들었어. 제가 다른 프로 가가지고 뭐 하는 얘기는 왜냐면 허지웅 쇼를 위해 가지고 제가 그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까지 한다니까요. 다른 프로그램 가가지고 그 협고인 거 알아요? 무의식적으로 세뇌를 시키고 와요. 뭐 무슨 질문하면 제가 대답한 다음에 제가 참 대답 잘 허지웅 하면서 은근슬쩍 제가 무의식 중에 세뇌를 하고 다녀요.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실망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그 썬킴 교수님이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여기에 왜 와 있는가라는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들긴 했었습니다. 심지어 최 프로가 그 프로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셨군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런 제보를 저를 현 시대의 마타하리라고 생각해요. 이중첩자예요. 원소속은 여기에 제가 방송 좀 잘 허지용. 우리 작가님, 우리 박광일 작가님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당연히 허지웅 씨. 보셨습니까? 네? 보셨습니까 방금? 뭔가 통하잖아요 이렇게요. 자 오늘도 두 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 6.25 전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진짜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네, 70년. 정말 고작해야 70년 된 건데 아주 옛날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박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봤을 땐 참 그 6.25 동란이 얼마 안 됐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 53년도 휴전 협정 체결 이후에 17년 후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저희 아버님께서 6.25 참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6.25만 되면은 뭐 약간 얼렁뚱땅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아련한 어린 추억이 생각이 나요. 어린 추억이요? 왜냐면 아버님께서 혹시 어렸을 때 철교를 끊으셨나요? 뭘요?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초등학교 때 예. 6.25 동란 가요집이라고 동란가요집. 동란 가요집 테이프 한 30개가 들어가 있는 박스 2개를 사셔가지고 매일 그것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것만 듣고 자라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학교 저희 초등학교 이제 학예회 할 때 여기 친구들은 꽃밭에서 꽃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는 올라가가지고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교장 선생님만 벌떡 일어나서 브라보 박수를 치고 제 방금 이 소절을 부르고 싶어서 빌드업한 거죠 지금. 아니요, 이 진짜라니까요. 긴 시간 동안. 자꾸 우리 코너 시간 낭비할래요? 받아주시네. 넌 뭐라? 아니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지금 제가 방송하는 그 윗세대 분들은 현실에서 맞닥뜨렸던 거고 사실은 맞습니다. 그거를 직접 보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었던 저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실감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6.25가 가지고 있는 충격이 얼마나 크냐면 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다린다 이 얘기가 맞습니다. 전쟁 중 전쟁 끝나고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이 뭐 앞에서 어려운 역사를 겪었다고 하지만 그 현대사의 모든 어려움의 시작 그리고 근원은 여기에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사실상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의 어떤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데에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거죠. 대중매체에서 다른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다뤘던 임진왜란이나 네. 혹은 뭐 이제 그 전에 뭐 고려시대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보다 훨씬 정말 적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더 옛날 일로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관점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현대라서.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의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현실 자체를 놓아놓고 볼 수 있는 조금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라는 점이 아마 그렇게 조명하는 데 어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죽을 안 드셨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왜냐하면 그 전쟁 직후 이제 부산에서 이제 꿀꿀이족 그의 악몽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정말 깔렸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래서 꿀꿀이족에 대한 그 악몽 때문에 정말 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고작 70년 전인데. 그러니까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굶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해화동 넘어가는 미아리고개 하면은 그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여 그 하는 그 노래가 예. 사실은 거기서 봤던 사람들의 목격담을 가지고 만든 노래고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구스야라 금수나 같은 경우도 흥남철수 이후에 부산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가지고 노래로 만들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겐 현실이고 역사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내려올 정도로 그 충격과 기억은 굉장히 컸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현대전이다 보니까 우리 현대사다 보니까 더욱 좀 이야기가 민감한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뭐 당장 보더라도 우리한테는 동족성잔의 크나큰 비극이지만 또 뭐 우리 이웃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 회생의 신호탄이기도 했고.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물론 뭐 평균값이겠지만 우리나라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절반 45%가 6.25 동란이 몇 년도에 일어난지 몰라요. 아하. 그러니까 대답을 한다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1945년 우리가 해방된 해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 솔직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중매체에서 안 다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근데 뭐 한번 다루면은 또 그 이후에 정말 숱한 소송들이 막 이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그렇죠. 만들기 쉽지 않다. 왜냐면 피해 당사자들이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룰 건데 아마도 전쟁 야사를 다룬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전쟁이라고 하는 큰 그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6.25 남침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 그다음에 또 1.4 후퇴, 그다음에 이제 7월 27일 날 1953년에 있었던 휴전 이런 큰 그림들은 큰 대략, 서사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 전쟁의 어떤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게 어느 하나로 뭉뚱그릴 수 없는 굉장히 큰 어쨌든 사건이었으니까 작은 것 하나들을 좀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럼 오늘은 썬킴 교수님부터 한번 포문을 열어볼까요? 그 방금 생각이 난 얘기인데 그 잊혀진 야사가 아니라 정사죠. 그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합천 해인사가 예. 그 6.25 동란 때 박살이 날 뻔한 거 아시죠? 해인사. 해인사.
이게 1951년 9월 18일 그 합천 전투에서 그러니까 인민군이랑 국군이랑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민군이 밀려요. 밀려가지고 인민군 900명 정도가 이제 합천 해인사로 이제 숨어 들어가는데 공군에서 명령이 떨어져요. 해인사를 폭격하라. 그래가지고 김영환 대령이라고 그때 지금 전투기를 4대를 몰고 출격을 해요. 일단은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가는 유도기가 있지 않습니까? 해인사까지 이제 유도를 했던 유도기가 뒤에 있던 김영환 대령이 계속 그 로켓포가 장착이 돼 있었거든요. 안 쏘니까 독촉을 한 거예요. 뒤에는 김 대령 지금 뭐 하나? 빨리 지금 해인사에 지금 폭격을 가하라. 근데 뒤에 따라오는 부하들에게 이제 김영환 대령이 뭐라 그랬냐면 내 명령 없이는 절대로 폭격하지 마라. 중단. 그러면서 계속 해인사를 삥삥삥 돌다가 계속 그 앞에 있는 유도기가 이제 뭐 독촉을 하니까 빨리 투하라. 빨리 투하라. 해인사를 넘어가지고 다른 산에 폭격을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부대에 복귀한 다음에 당연히 추궁을 당했겠죠. 김영환 대령 지금 국가의 명령을 무시한 건가? 해인사 8만 대장경보다 국가가 더 무시할 만한 존재인가? 그랬더니 명언을 남겨요. 그 김영환 대령이 물론 해인사와 8만 대장경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인민군보다는 8만 대장경이 더 중요하다. 천재인데? 지금도 해인사 앞에 가면은 그 김영환 대령의 공덕비가 서 있어요. 아니 김영환 대령님이 그거를 순간적으로 또 이 명언을 남겼어요.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인데? 해인사를 폭격해가지고 8만 대장경을 없애는 것은 3분이면 끝난다. 로켓포로. 근데 다시 8만 대장경을 만드는 데 1000년이 걸린다. 폭격할 수가 없다. 이 김영환 대령 때문에 만들어진 김영환 대령이 특징이 뭐였냐면 목에 빨간 마후라라고 다녔어요. 우리 또 멋쟁이시네요. 아이고 절 보면서 그런 말씀하시네. 우리 허지웅 씨는 아직 정말 내 스스로가 댓글멍이 됐네요. 자 진행자를 댓글멍 만들어서 참 좋겠수다. 아이고 허지웅 씨도 잘 아시겠지만 그 1차 대전 때 독일 공군의 영웅 그 만프레드 리히토반 빨간 붉은 돼지의 그 모티브였었죠. 미야자키 하야오의 미야자키 하야오 붉은색 전투기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 김영환 대령이 그 리히토반을 정말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존경하는 의미로 빨간 마후라를 이제 목에 메고 다녔는데 그걸 보고 이제 후배 공군 조종사들이 존경하는 김영환 대령님께서 목에 빨간 마후라를 하고 다니니까 우리도 하고 다니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상징이 빨간 마후라가 됐고 64년도에 신영균 선생님의 주연 빨간 마후라가 신상옥 감독 연출로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파병을 해줬습니다. 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수도는 아디스아바바고요. 커피가 유명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관식인가요? 주관식이에요 오늘은. 이 정도는 뭐 우리 청취자들이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부에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김도영님, 불목엔 역시 썬킴님의 이야기로 비웃음 맞아야 제맛이죠. 1920님, 박광일 작가님은 점잖으시고 조근조근 쉽게 알려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게 썬킴 교수님이 있으니까 박광일 작가님이 돋보이는 거고 박광일 작가님이 있으니까 썬킴 교수님이 돋보이는 겁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전생에 부부가 아니었나? 아닙니다. 왜요?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미군과 중공군이었을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솔직히. 네. 자 이야기 바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엔 박광일 작가님. 네, 바로 이제 미군과 중공군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연천의 고랑포구에 가면은 역사공원이 하나가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그런데 역사공원 마당에 그 동상 하나가 있는데 말입니다. 말. 예,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여기 왜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말 이름이 이제 우리말로는 아침해.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불렀던 이름은 레클리스라고 이름을 불렀던 말인데요. 1953년 3월
3월 달에 이제 이 지역 연천 지역에서 이제 고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공격하는 쪽은 중공군이고 방어하는 쪽은 미 해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지전의 특성이 뭐냐면 엄청난 포탄을 이제 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선을 지키는 쪽과 그 포탄을 나르는 그 사이의 거리가 애매해서 사람들이 들고 가기도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길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차량을 이용하기도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 부대의 부대장이었던 에릭 패터슨이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말을 쓰자. 말을 쓰자. 해서 그 당시 이제 서울의 신설동에 가서 이제 경마장에 있는 말 중에서 좀 힘이 좋아 보이는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 말이군요. 예, 그래서 그 말 이름이 이제 아침해였는데 아침에. 이제 부대원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이 말이라는 동물이 겁이 많아서 총소리 몇 번, 폭탄 소리 한두 번 들으면 도망갈 거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데려와 보자라고 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무기나 폭탄을 실어서 이제 고지를 보냈죠. 그런데 이 말이 생각보다 그 임무를 잘 수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5일 동안 무려 이 말이 51번이나 이 무기를 그다음에 포탄을 실어 날아 줌으로써 이 고지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5일 동안. 네. 와.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포탄이 튀어갖고 말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쯤 예. 되면 겁을 낼 텐데 대충 치료하고도 또 그 길을 가고 나중에는 원래 이제 사람이 끌고 갔거든요. 예. 안내자 없이 혼자서 그 전달해야 될 그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 해병대가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번 포탄을 맞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자기네들이 입고 있었던 방탄조끼를 둘러서 말에게 갑옷처럼 입혀주기도 하면서 결국은 그 말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심을 갖고 너 진짜 너무 이렇게 무모해 라고 하면서 그 무모하다는 이름에 레클리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죠. 아니, 야, 그러니까 또 정말 전우회네요, 전우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우회를 이제 현실에 옮기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1954년에 이제 이 미 해병대가 어쨌든 휴전이 끝나고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복귀를 할 때 이 말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데 그냥 데려간 게 아니라 이 말이 이미 병장이에요. 아, 병장. 미 해병 병장입니다. 병장 아침에. 네, 병장 아침에 레클리스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여기에서 갔는데 이제 여기에 미국 가서 훈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1계급 특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부사관이네요. 하사가 된 거죠. 그래서 레클리스 하사가 되어서 실제로 이 해병대 1사단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징물처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들어간 다음에 60년쯤에 이제 군마로서 전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역식을 거창하게 치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이 부대에서 이 말을 끊임없이 이제 돌봐주다가 68년에 이 말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자기 부대 마당에 이 레클리스의 동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전쟁에서 6.25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잊혀진 영웅?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여러분들의 어떤 고마운 분들을 떠올리지만 이 말이 그 미군에게 더 넓게 보면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역사공원에서 이 레클리스를 다시 동상으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거 듭니다. 한국판 워허스네요. 그러니까 스필버그 영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온 이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또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있었던 그 미 해병들이 느끼기에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쟤는 처음에 왔을 때는 동물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는 전우가 되는 거고 쟤랑 나랑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어떤 혹독한 참혹한 공간 속에서 나랑 생사를 같이 하는 존재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느껴졌다니 그 당시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을지를 또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이게 참 그런 예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또 딱 드는 생각이 그 한 몇 년 된 국내 다큐멘터리인데 네. 국군포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제 그 좀 힘들게 살아가시다가 그 해외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가지고 나 국군포로였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는 거 있는지 물어보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없어요 하고 끊어버린. 이게 그런 데서 국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훈이라고 하는 게 그 나라의 국격이거든요. 예. 나라를 위해서 고생했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국가가 어떻게 보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용기를 북돋아서 그 위기에 맞닥뜨릴 수 있는 힘을 주는데 그게 만약에 없는 것을 보았다면 내가 위험한 시기에 왜 나와 내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까? 지킬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어제 이제 거기 봉환이 됐죠. 예. 우리 국군 유해 147
명의 이제 유해가 이제 우리나라 돌아왔는데 원래는 그 미군 유해로 그 예. 북한 지역에서 싸웠던 미군 유해가 하와이로 건너갔는데 이제 DNA 검사해 보니까 그 중에 147구의 국군 유해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봉환이 된 거죠 어제요. 근데 미군 같은 경우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모토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 미국을 위해 싸우든 뭐 해외에서 싸우든 모토가 뭐냐면 We will never forget you. 우리는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이건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예, 예, 그걸 예, 보면은 정말 병사 하나를 구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한 일기 소대가 다 전멸을 해버리잖아요. 공리주의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네, 낭비죠, 낭비. 근데 사실 그거를 하니까 미군이 뭐 국가는 절대로 너를 잃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이제 목숨을 바치고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희 교수님 다음 그 건빵 좋아하세요 우리 허지웅 씨? 잘 안 좋아해요. 건빵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아우 싫어. 나만 먹어야지 그럼. 이빨에 껴. 아이,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먹는 건빵 그 구멍 똥똥 뚫린 거, 예. 그거는 이제 남북 전쟁 때 이제 미군이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드테크라고 해가지고 예. 그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그 우리가 다른 건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별사탕 들어가고 예. 구멍 두 개가 뽕뽕 뚫린 건빵은 1930년도 일본 관동군이 만든 그 비상식량이에요. 일본군이 만든. 일본군이 만들었는데 여기 별사탕이 왜 들어갔냐? 당 떨어져서? 축하드립니다. 정답이지. 아니에요.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일단은 당 떨어진 거 보충한 건 나중에 그 목적이고 예. 원래 일본에서는 그 설탕이 귀해가지고 물론 오키나와의 사탕수수 농장이 개발되기 이전이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나마 귀한 설탕이니까 예. 쇼군이 다이묘가 일본 사무라이에게 내린 하사품이었어요. 하사품이었고. 그리고 일본 히로히토 일왕이 즉위할 때도 하사품으로 설탕을 내렸거든요. 그 전통이 이어져가지고. 그래서 관동군에게 지급된 그 건빵 안에 들어갔던 별사탕은 히로히토 일왕이 내리는 하사품 성격이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당 보충이 되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1938년도인가 그 일본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모든 건빵에는 10g의 별사탕을 넣어라. 아 정말 그 규정으로? 규정이 됐어요 그게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별로 그 재미를 못 보다가 예. 본격적으로 이 군인들의 비상식량이 된 건 한국 전쟁 때였는데 아까 우리 잠깐 그 브레이크 타임에 얘기한 것처럼 일본군 출신의 국군들이 먹어봤잖아요 그걸요. 그거를 이제 국군의 비상식량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일본군의 비상식량 건빵을. 예. 근데 이 별사탕이 정말 놀라운 역할을 했대요. 뭐 논란은 있지만 백선엽 장군의 그 회고록을 보아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네. 특히 낙동강 전선 그 전투에서 낮에 하루 종일 싸우다가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있는 거랑은 건빵밖에 없어요. 예. 배가 고파가지고 이걸 허겁지겁 먹다 보면 크크크 막히잖아요. 물도 없고 그리고 물 먹으러 낙동강으로 내려가면 스나이퍼 저격수에 총 맞고 쓰러지고 산속에서 물도 없고 그때 별사탕을 먹어봤더니 아하. 침샘을 자극해가지고 침이 나와가지고 물이 필요 없더라. 정말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왜 기록에 썼을까요?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기록 같지 않은데? 그리고 별사탕인 게 병사 침샘까지. 별사탕이 그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빨간색, 예, 노란색. 맞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색소를 넣은 게 아니라 이것도 회고록에 나와보면 이유가 있는데 아까 관동군에게 지급된 비상식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본 관동군이 네. 관동군이 담당했던 지역이 이제 북만주 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이었는데 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얼빈 이런데 거의 1년의 반을 눈밖에 안 보여요 이게요. 눈, 또 눈. 계속 하얗구나.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어. 별사탕도 흰색이면은 노이로제 걸릴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별사탕만큼은 색소를 넣자라고 해서 일본 관동군이 색소를 넣었다고 하죠. 아 그래서 색깔이 생겼다. 네. 이거는 전쟁사라기보다 약간 그 어떤 식품사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 제가 같아요. 잘못 말했나요? 앞으로 잘하셨습니다. 건빵 드실 때 근데 생각을 못했어요. 건빵 일본에서 온 거라고는. 일본 관동군이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별사탕도. 알겠습니다. 자 작가님. 네, 전쟁과 관련된 이제 조금은 희한한 사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사건인데요. 화천에 가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8호호 그리고 이제 화천댐이 있습니다. 화천댐. 네, 그래서 이제 화천댐까지는 최근에는 이제 많이는 가진 않는데 그 뒤에 이제 평화의 댐이 생기면서 지나치는 길에 살짝 치고 넘어가는. 아이고 내 돈. 그때 냈어요 성금? 다 냈죠. 내일
14번이었나? 저 냈어요. 저 돼지 저금통 가져가서 냈어요. 63빌딩 물에 잠기는 그 TV 화면 보고. 그렇죠, 네, 그렇죠. 맨날 그 프레젠테이션하고 TV에 나와가지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가안전기획부 이제 그때 기획을 해갖고 만든 어떤 그런 사기지 방송이긴 했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제 화천댐 하면은 그래서 그냥 보통 지나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댐이 1939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그때 그런 댐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 농업용 이런 게 아니라 그 상간 오제에다 만들었던 이유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1944년에 완성이 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를 이제 생산을 해서 여기저기로 보내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1945년 해방되고 나서 뜻밖의 38선이 그어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실은 요즘 이제 조금 그 관심이 없게 되면은 38선하고 휴전선을 헷갈리게 되는 예. 말도 안 되는 우리 세대로 보면 말도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는 또 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니네는 두 나라 아니었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예. 소련군이 들어오고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38선이 그어진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전기는 남북으로 계속 보내는데 이제 둘 다 냉전 체제가 강화되면서 결국은 이게 화천댐이 38선 북쪽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46년 5월 달에 전기를 딱 하고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쪽에서는 46년부터 사실은 전기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공간이 1950년 6.25가 터지고 나서 중공군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한 격전지가 돼요. 격전지. 그러면서 이 화천댐을 중공군에서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중공군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평화의 댐 생각을 한 겁니다. 아하.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 댐을 폭발을 해가지고 수공으로 밑에 있는 지역을 좀 뭔가 유리하게 춘천 일대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겠다 이런 작전이 미국 첩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에서는 이 댐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하늘에서 공중 폭격을 몇 번 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고 폭격을 했는데 댐이 안 깨지는 거예요. 예, 이러면 이거 문제가 된다. 중부전선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별별 작전을 다 쓰다가 드디어 썼던 게 바로 뭐냐면 어뢰를 씁니다. 어뢰를 댐에다가.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어뢰하면은 해군 대 해군 또는 해군에 대해서 공군이 공격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8호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으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어뢰를 공중에서 투하를 해서 댐으로 날려가지고 수문을 망가뜨리는 방식. 그래서 실제로 그게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수공 작전은 포기하게 되는데 이 일대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유엔군이 이제 중공군 포로를 엄청나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전쟁 끝나고 와서 야 여기가 그 중공군 포로를 잡은 동네네 8호호라고 이름을 붙이자. 아 그래서 8호. 네, 로자가 바로 포로 로자거든요. 아. 그래서 그 8호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뭐 낚시 대회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6.25 때를 기억하는 건 좋은데 굳이 여기다가 그렇게 적대적인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원래 그러게요. 여기 호수 이름이 대붕호였거든요. 그러니까 봉황이라는 존재가 평화롭고 완성된 세계에 날아오는 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는 좀 되게 좋은 이름이네. 예, 8호라는 의미를 원래 이름으로 대붕호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어허.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 생각해 보면은 6.25는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남쪽에는 아까 문제도 나왔던 그 나라를 포함해서 16나라가 군대를 보냈고 북쪽에서도 인민해방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중공군이 들어왔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큰 국제전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국제전의 성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또 6.25를 이해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8호호에 관련된 내용은 좀 처음 들어보네요. 진짜 이런 거를 왜 안 가르칠까? 아까 그 건빵 얘기 나온 김에 건빵에 대한 미련이 남으신 아니, 건가요? 우리 딴 얘기하면 안 될까? 다른 얘기 생각나서 지금 예, 갑자기 일단 그 전투 식량이라고 하면은 그 1950년 6월 25일 개전이 된 이후부터는 그 낙동강 전선에서는 다 주먹밥이 유일한 식량이었어요. 주먹밥. 근데 주먹밥에 관련돼서도 참 슬픈 얘기가 있는 것이 이제 낙동강 전선 전투를 끝난 다음에 주먹밥이 배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하나 먹었는데 내일은 2개 나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전투에 참가했던 국군들이 막 엉엉 울었대요. 그렇죠. 왜냐면 격전지를 누군가 보낼까 죽은 봐. 거예요. 아 누군가 죽어서 이거를 받아야 될 내 전우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다.
근데 이제 주먹밥 가지고는 이제 그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참전한 이제 미군에서 시레이션을 시레이션. 배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먹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레이션이 굉장히 짜고 느끼해요. 하지만 맛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우리 맛있어. 솔직히 맛있어요. 시레이션 안에 있는 그 햄 그거. 예. 어쨌든 시레이션을 먹었던 처음 먹어본 국군들이 배가 고파 죽으면 죽었지 이건 못 먹겠다 어허. 해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오.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연합군 사령부에서 이제 머리를 쓴 것이 이 국군을 위한 한국군을 위한 이 전투 식량을 개발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건너 일본에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군 전투 식량을 만든 회사들을 국군을 위한 그 전투 식량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망할 뻔했다가 6.25가 터지고 나가지고 다시 살아난 그 당시에 식품 회사들이 많아요. 뭐 식품에서만 그랬까요. 일본이야 뭐 나라 전체가 6.25 그러니까요. 덕분에 살아나는데. 특히 6.25 전쟁 당시에 우리 국군에게 이 전투 식량을 거의 독점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망했다가 살아난 회사가 뭐 이건 역사 코너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예. 모리나가 제과. 모리나가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 얘기를 하니까 6.25에서 하나 더 떠올려야 될 게 예. 분단입니다. 분단. 예, 짐작하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추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 예. 나라잖아요. 예. 그런데 마지막까지 버틴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인데 결국은 연합국 쪽에서는 그 전후에 여러 가지 그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거나 배상의 문제를 책임지게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대한 지배, 그러니까 통치에 대한 개념을 설정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이해 당사자국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몇 나라가 덤벼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독일도. 네 나라로 분단이 되죠. 네. 그래서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소련 이렇게 네 나라로 분단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저쪽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 분단이 됐는데 여기는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의 식민지였던 저쪽으로 치면은 폴란드가 그 저기 나눠진 거랑 똑같은 게 되는 예. 거죠. 이게 예. 이제 두 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 1945년 2월까지도 그 항복 협상 내지는 그 연합국과 협상을 하면서 두 개는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하나는 한반도, 하나는 대만. 그러니까 그 영향 속에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이왕 쪼개지려면 그럼 차라리 네 개로 쪼개졌으면 어허. 서독과 동독처럼 그렇죠. 격차가 날 텐데 예. 나중에 세 나라가 되는 게 서독이고 하나가 되는 게 동독이거든요. 근데 두 개로 대등하게 나눠져 가지고 거의 대등하게 나눠지게 되면서 결국은 오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6.25와 6.25 전사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국제 정세를 이 남북 문제를 남과 북만 풀어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실제로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모 정치인의 어떤 그 지금 회고록 예, 자서전 예, 보면은 계속해서 남북의 평화 무드를 무너뜨리는 어떤 세력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 그것과 연결해서 봐야지 이 6.25 이후의 평화와 남북의 어떤 그 정립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좀 이 시간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6.25 전쟁 당시에 황제 친위대를 비롯해 3개 대대 6천 명을 파병한 우리 아프리카의 고마운 나라는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자, 춘천에 가면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6.25 전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참 역시 두 분은 우리 점심 건빵하시죠. 교수님은 그냥 별사탕 드세요. 별사탕. 맛있어 보여. 자, 안녕히 가세요. 네. 내일 금요일 김관지 씨 모시고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합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하현상의 노스텔지어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짐이었습니다.